안녕하세요. 이코노미 21 TV 양 기자의 금융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FOMC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현재까지 연준이 계속 QT를 하고 있죠.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대차 대조표의 자산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 미국 국채의 보유 현황인데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로 국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MBS 주택 저당증권 이건 조금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한 5개월에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고 있다가 최근 한 5개월이 좀 지나서부터 좀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만큼 줄었고요. 11월에 이만큼 줄어서 이제는 MBS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QT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연준이 목표를 했던 거 그 수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국 국채를 얼마나 줄였느냐. 그 UST죠. UST를 얼마나 줄였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바로 목표치입니다. 국채를 줄이기로 한 목표치인데요. 요 그래프 보시면은 국채는 거의 목표치에 굉장히 접근해서 축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S는 약간 좀 그 결제 방식이라든지 이게 복잡해서 몇 개월 이상이 걸리고 과거에 예를 들어봐도 6개월 정도 흘렀을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감소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요 주황색으로 된 것이 MBS가 감소한 건데요. 이렇게 0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늘린 거죠.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 위로 간 거는 실제 MBS를 보유하고 있던 걸 줄인 건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선, 이게 MBS를 줄여나가는 목표치입니다. 10월부터는 9월부터죠. 9월부터는 요게 정확히 그 350억 달러씩 줄여야 됐었는데 여기 보면 이 목표치에 많이 못 미치죠. 아직 한참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MBS를 그 결제하는 방식 이런 것 때문에 된 거니까 아마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지난번 1차 QT 때하고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12월 FOMC 요거를 보면요. 일단 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 0.5 퍼센트 포인트 또는 50 bps를 금리를 인상을 했죠. 요것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요거에 관련된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한 줄 요약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한 줄 요약을 평가를 해보면은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 FOMC 있기 대략 2주 전인 11월 30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게 사실 브루킹스 연설하고 거의 그거를 복제하다시피 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 FOMC 끝나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파월은 브루킹스 그 연구소에서 했던 연설들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이런 걸 보이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FOM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월 30일로 돌아가서 과연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바로 직전에 FOMC 열기 바로 직전에 12월 13일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10월에 비해서 10월에는 7.7이었는데 11월에 7.1로 돼서 0.6이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물가지수 이거는 이 변동성이 큰 음식 또는 에너지 이런 것들 뺀 거죠. 그거는 6.3에서 6.0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번 FOMC를 보면은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25 bps 정도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졌으니까요. 25 bps 정도를 인하하지 않나 이런 그 관측도 있었지만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여전히 50 bps 상당히 큰 폭이죠. 이 정도 인상을 하는 이런
그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11월 30일에 파월이 했던 연설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였냐면요. 일단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목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그 적절한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암시하는 거겠죠. 자, 그 연설에서 파월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요소. 근데 요거는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을. 이게 뭐였냐면은 지나라는 그 기자가 파월한테 뭐 인플레이션 이제 그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최종 금리를 얼마를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월이 답변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어 굿즈, 그러니까 이건 뭐 핵심 상품이겠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우징 서비스, 주택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하우징 서비스라는 건 보통 임대료를 얼마나 내느냐, 그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코어 서비스, 레스 하우징이니까 이건 뭐냐면은 서비스 중에서 이 주택 서비스로 나가는 거 뺀, 대표적으로 뭐 의료 서비스, 뭐 교육,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데에 있는 그 뭐라 그래 생산 원가라고 할까요? 그거는 대부분 임금이 아주 큰 이 전체 가격을 좌우하죠. 그래서 코어 서비스 이쪽 그 주택을 뺀 근원 이쪽 물가는 근원 서비스 물가 그 주택을 뺀 근원 서비스 물가는 임금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파월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자, 이 파란색이 굿즈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뭐 에너지도 들어가 있고 뭐 그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거는 뭐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그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게 많이 풀렸고 그러면서 또 생산도 늘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감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주택 서비스인데 주택 서비스는 계속 올라가 있고 여전히 고점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주택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그거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까만색으로 나타냈는데요. 일단 올라와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도 않고 횡보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급격히 상승하지도 않고 어쨌든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코어 굿즈는 뭐 이미 이제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그거는 뭐 그대로 두고 주택 서비스 한번 보면요. 주택 서비스에서 물가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인데요. 이 임대료 계약이 보통 1년, 2년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우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임대료는 최대한 1년 이전에 계약한 임대료라는 거죠. 그러면 1년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미국 주택값이 굉장히 높았을 때니까 임대료도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임대료는 굉장히 현재 상황을 나중에 뭐 대략 1년 또는 뭐 1년 반 이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현재 상황을 바로바로 해주는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114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죠. 미국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진로라는 기업이 그 임대료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하는 건데요. 그게 보면 이미 다 보면 피크를 다 쳤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그 연준이 측정하는 이 임대료, 요거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 추세지만은 언젠가는 곧 뭐 내년이라면은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들이 그 피크를 쳤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임대 계약을 맺으면 맺을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파월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요. 이게 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이쪽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파월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근원 PC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수는 CPI가 아니라 PC입니다. 연준이 1년에 4번 3, 6, 9, 12월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SEP라는 거 발표를 하는데요. Summary of Economic Prospects 해서 경제 전망 보고 요약 보고서인데 거기에서 계속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GDP에 대한 전망도 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전망도 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도 하는데 그때 쓰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PC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PC에도 에너지 그리고 음식 이렇게 그 가격 변동성이 큰 거를 제외한 근원 PC가 있는데 중요한 건 주택 서비스를 제외한 이 다른 서비스 이쪽이 근원 PC의 5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국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뭐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방금 아까 얘기했던 코어 굿즈하고 그 다음에 주택 서비스 이미 상품 쪽에서는 많이 내려가고 있고 내려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이쪽도 많이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은 이거는 임대라는 계약 관계 때문에 과거께 여전히 반영되고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새로운 계약이 갱신되면 될수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들은 요소들은 이미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서 이제 하락의 초입에 들었거나 바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쪽 이 주택 서비스를 제외한 이쪽은 여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의료 서비스, 미장원, 교육 주로 사람이 몸을 써서 하는 직접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결국에 임금이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원인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파월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앞으로 내가 인플레이션을 잡겠습니다. 뭐를 때려잡을까요? 네, 임금을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현재 뭐 미국의 이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 팬데믹 이전의 이 추세선인데요. 요 파란 게 추세선인데 지금 현재 이 정도 해서 실제 노동력이 굉장히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 350만 정도가 그 이제 과거 추세를 갖고 계산했을 때 한 350만 정도가 여전히 줄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노동 참여 비율이죠. 그게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다. 이전에 비해서 또 마찬가지로 낮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요거를 또 다른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발표한 건데요. 임금과 실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인플레이션이 또 거꾸로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자, 일단 요 파란 거는 실업입니다. 그다음에 이 연두색 요거는 뭐냐면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웨이지 인플레이션이라고 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보면은 당연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실업이 높아지면 임금하고 임금률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거랑 그 서로 반대 관계 있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필립스 커브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과거보다 그 임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된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아무래도 물론 이게 딱 정확하게 경제학이라는 게
원인 결과를 1대1로 딱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주변 그 당시 정황 증거들을 이렇게 쭉 해서 보면은 이때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거의 뭐 9점 몇 퍼센트 이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발표한 글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임금 인상이 됐는데 임금 인상을 일으키는 그 요인은 뭐냐 하고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어요. 뭐 자세하게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거는 이제 경제학자들, 박사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쭉 분석해봤는데,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딱 차이 나는 게 이 자주색이죠. 예, 이 자주색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팬데믹 이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거의 미미했어요. 이렇게 아주 미미했는데 이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현재 커져 있다라는 거죠.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때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점 커지는 거, 요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뭐 과거 역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에 또 아까 했던 대로 파월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9월에 그 369, 12월 이렇게 S&P를 그 전망을 하는데요. 9월에 봤던 그 2023년 내년의 기준금리, 그거는 4.6%로 봤어요. 내년에 이제 최종 기준금리요. 근데 S&P에서는 5.1%로 전망을 했습니다. 0.5% 포인트 상승했죠.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5.1%로 전망했다는 거는 기준금리는 범위잖아요. 그러면 5%에서 5.25%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50 bps 인상한 거 이후에 얼마를 더 해야 되냐면은 75 bps로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매년 8번의 이 FOMC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75 bps 최소가 25니까요. 뭐 대충 평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중에 한 3번은 25 bps를 인상을 할 거고요. 아니면은 뭐 한 번은 50, 뭐 한 번은 25,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최소한 4번은 인상하지 않고 있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인하하는 게 아니라 높아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한 기자가 지금 연준의 인플레이션 이 억제 목표 타깃은 2%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3% 이렇게 목표 상향 조정할 목표 변경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딱 잘라서 단호하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금리 인상의 역효과는 당연히 경기에 안 좋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건 실업이 늘어나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어느 걸 택하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파월은 역시 단호합니다. 인플레이션 잡는 거를 자기는 또 선택을 하겠다, 아주 강하게. 물론 이제 현재의 주어진 조건 하에서죠. 또 나중에 가면 또 이게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은 이러한 기조도 변할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에 이 시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기조는 파월 피벗 꿈 깨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FOMC 기자회견의 내용을 지난번 11월 30일에 있었던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연설 내용, 그리고 CPI 발표 요거와 연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파월의 기자회견은
FOMC 이후에 했던 기자회견은 아마 적어도 내년에 전체적인 기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그 투자나 이번 FOMC의 결과는 아마도 내년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그 기본적인 이런 그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